20해 동안 매일 저녁상을 차려줬습니다. 아이 없이도 남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전화에 낯선 여자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여보, 미안, 누가 장난으로 전화를 받았나 봐.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장난이 아니라 배신이라는 걸요. 그날부터 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오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의 따스한 오후, 박한품은 평소처럼 남편 정윤호를 위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21해 전 28배 나이에 결혼한 이후로 그녀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남편의 저녁상을 차렸다. 아이를 낳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대신 남편에게 더욱 헌신적이었다. 여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드세요. 윤호의 문자를 받은 한품은 아무렇지 않게 혼자 저녁을 먹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도 윤호가 돌아오지 않자 한품은 걱정이 되어 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것은 윤호가 아니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왜 제 남편 전화를 받으시는 거죠?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그 후 들려온 것은 웃음소리와 속삭임이었다. 그리고 윤호의 목소리. 한품아, 미안. 회사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누가 장난으로 전화를 받았나 봐. 하지만 한품은 알 수 있었다. 그 웃음소리는 술자리의 웃음이 아니었다. 너무나 친밀하고 달콤한 연인들의 웃음소리였다. 그날 밤부터 한품의 관찰이 시작되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샤워 시간이 길어졌으며 휴대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가는 습관이 생겼다. 무엇보다 그녀를 바라보는 윤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대신 무관심과 때로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여보, 요즘 힘든 일이라도 있어요? 한품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윤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다. 별일 없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나이. 그 말이 한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올해 49인 그녀는 확실히 예전 같지 않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과 처져가는 몸매가 신경 쓰였다. 하지만 그것이 남편의 마음이 떠나간 이유라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후에 찾아왔다. 윤호가 출장을 간다며 짐을 쌌는데 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한품이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젊고 화사한 향기였다. 무슨 향수예요? 좋은 냄새네요. 모르겠어. 호텔 어메니티인가 봐. 하지만 출장은 거짓말이었다. 한품은 윤호 회사의 동료 부인을 통해 그날 윤호가 회사에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품은 남편을 미행했다. 윤호가 향한 곳은 신시가지의 한 아파트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여자와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는 윤호의 모습을 목격했다. 그 여자는 한품보다 최소 10살은 어려 보였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그리고 화려한 화장을 한 모습이었다. 한품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20해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가 절절히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한품은 거울 앞에 섰다. 피곤에 지친 얼굴, 군데군데 드러난 주름, 그리고 탄력을 잃은 몸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다른 것도 보았다. 아직 꺼지지 않은 눈빛과 우아함을 잃지 않은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20해 동안 한 남자를 위해 살아온 진실한 마음. 정윤호,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야. 한품은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49년을 살아온 여자의 품격과 지혜가 이제 진짜 힘을 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그날 밤 한품은 잠들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울부짖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더 우아하고 더 치명적인 방법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한품의 첫 번째 임무는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립탐정을 고용하는 대신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하며 쌓은 인맥과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던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했다. 먼저 한품은 윤호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늦게 들어오고 토요일 오후에는 항상 골프를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는 꼭 급한 일이 생겼다며 외출했다. 심리학의 기본이 관찰이지. 한품은 혼자 중얼거리며 수첩에 윤호의 일정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다. 윤호는 보통 그 여자를 만난 다음 날에는 기분이 좋았고 만나지 못한 날이 이어지면 짜증을 냈다. 다음 단계는 그 여자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한품은 윤호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며칠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윤호와 함께 나오는 여자를 다시 목격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키 165cm 정도의 긴 생머리,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구두는 10cm가 넘는 하이힐이었다. 나이는 30 초반으로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신한 것 같았다. 아직 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걸음걸이와 옷차림에서 임신부의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임신. 한품은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아이까지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윤호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여자와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는 의미였다. 한품은 그 여자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루나라는 이름의 고급 의류 매장에서 일했다. 매니저급으로 보였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에서 상당한 경력과 실력을 엿볼 수 있었다. 최은영 매니저님이시죠? 한품은 며칠 후 그 매장을 찾아갔다. 손님인 척하며 자연스럽게 접근한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옷을 찾고 계세요? 은영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교양 있었다. 한품은 순간 당황했다. 그녀가 상상했던 남의 남편을 빼앗는 여자의 이미지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제 나이에 어울리는 옷을 찾고 있어요. 남편이 요즘 젊은 여자들만 좋아한다고 해서요. 한품은 일부러 그런 말을 던져보았다. 은영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부인께서는 충분히 우아하고 아름다우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은영의 대답에서 한품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죄책감? 아니면 동정? 어쨌든 그녀는 한품이 예상했던 것만큼 뻔뻔하지는 않았다. 몇 차례 더 매장을 방문하며 한품은 은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고 이혼 경력이 있었다. 전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윤호를 만나면서 다시 한 번 사랑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사람이 저에게는 처음으로 진실한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거든요. 동료와 나누는 은영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한품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은영도 나름대로 상처받은 여자였고 윤호에게서 진실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아니, 오히려 더 화가 났다. 윤호가 자신에게는 식어버린 마음을 그 여자에게는 뜨겁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참을 수 없었다. 한품은 은영의 신상 정보를 더 자세히 조사했다. 그녀는 강남구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상당했다. 그런데 그녀의 월급으로는 그런 생활이 불가능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윤호가 뒷바라지를 하고 있구나. 한품은 윤호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았다. 역시나 매달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있었다. 그 돈이 은영에게 흘러가고 있을 것이었다. 그날 밤 한품은 윤호가 잠든 후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윤호의 생일과 자신의 생일을 조합한 숫자였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말이다. 휴대폰 속에는 은영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들,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들. 윤호는 은영에게 이혼을 약속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했다. 나를 20년간 속여왔구나. 한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완전한 배신이었다.
하지만 한품은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다. 상대를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할 차례였다. 한품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있었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무기였다. 그녀는 마치 장기를 두듯이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작전은 정보 수집이었다. 한품은 은영이 다니는 매장의 단골 고객이 되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방문하며 옷을 구매하고 자연스럽게 은영과 친분을 쌓아갔다. 부인께서는 정말 품위가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그런 우아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은영은 한품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품의 세련된 매너와 깊이 있는 대화에 감탄했고 때로는 인생 상담을 구하기도 했다. 사실 연상의 남자분과 사귀고 있는데요. 주변에서는 반대가 심해서 고민이에요.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되나요? 그것보다는 그분이 기혼자세요. 한품의 심장이 뛰었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신중해야겠네요. 기혼남과의 관계는 결국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분 말로는 부인분과는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하시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런 말은 기혼남들이 흔히 하는 말이에요. 진심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한품의 말에 은영은 잠시 망설였다. 진심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생겼거든요. 그 순간 한품은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말했다. 축하해요. 하지만 더욱 신중해야겠네요. 아이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품은 은영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 윤호를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기혼남과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를 표현했다. 두 번째 작전은 윤호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한품은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윤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체면을 중시하고 사회적 지위에 민감했으며 무엇보다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한품은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여든이 넘은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한품을 친딸처럼 아꼈다. 어머님, 윤호가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요. 그러게 말이야. 나이도 이제 50이 다 되어 가는데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혹시 다른 고민이라도 있는 걸까요? 요즘 저하고 대화도 줄어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아들을 불러 이야기했다. 한품이가 내가 요즘 힘들어한다고 걱정하더라. 무슨 일이냐? 별일 없어요,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어서 한품이가 마음고생이 클 텐데 내가 더 신경 써줘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윤호는 불편해했다. 그리고 그날 밤 한품에게 짜증을 냈다. 왜 어머니한테 괜한 소리를 해서 걱정을 끼쳐? 무슨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냥 당신이 힘들어 보인다고 했을 뿐인데.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가 걱정하시잖아. 한품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윤호의 약점 중 하나인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건드린 것이 효과가 있었다. 세 번째 작전은 은영의 직장에서의 평판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한품은 루나 매장이 입점해 있는 백화점의 다른 매장 직원들과도 친분을 쌓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은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최 매니저님 말씀이세요? 일은 정말 잘하세요.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임신하신 것 같은데 남편이 없으시거든요. 혹시 미혼모가 되시는 건 아닌지. 한품은 그런 소문들이 퍼지도록 은근히 부추겼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질문과 반응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요즘 세상에는 그런 일이 흔하죠. 하지만 백화점이라는 곳이 워낙 보수적이니까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얼마 후 한품은 은영이 직장 상사와 면담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은영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네 번째 작전은 경제적 압박이었다. 한품은 윤호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돈의 흐름을 서서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적금 좀 늘려볼까요? 요즘 금리가 좋다고 하던데. 적금? 갑자기 왜? 나이도 들어가는데 노후 준비를 해야죠. 매달 100만 원씩만 더 넣어봐요.
윤호는 거부하기 어려웠다. 합리적인 제안이었으니까. 그렇게 한 푼은 윤호가 은영에게 줄 수 있는 돈을 줄여나갔다. 또한 한 푼은 윤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의심스러운 결제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질문했다. 여보, 이 레스토랑은 언제 가신 거예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아, 그거? 회사 사람들과 회식했어. 혼자서요? 금액이 꽤 나오던데. 그런 식으로 한 푼은 윤호가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없도록 압박을 가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만의 비상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20년간 윤호 몰래 모아둔 돈과 자신의 부동산을 정리해서 상당한 금액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한 푼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인맥이 상당했다. 대학 동창들, 동네 부녀회, 종교 모임 등 다양한 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활성화했다. 한 푼 언니,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그런데 혹시 변호사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친구가 이혼 문제로 고민이 있다고 해서요. 그렇게 한 푼은 필요한 전문가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갔다. 변호사, 세무사, 그리고 사립탐정까지.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2달 후 한 푼의 조용한 전쟁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은영은 직장에서의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윤호는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면서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걱정 때문에 윤호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한 푼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윤호를 대했다. 여보, 요즘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럼 다행이에요. 우리 결혼 20주년도 다가오는데 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윤호는 한 푼의 말에 더욱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한 푼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차례였다. 한 푼의 4번째 단계는 가장 치밀하고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모은 모든 정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단순히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먼저 한 푼은 은영의 임신 사실을 은영의 어머니에게 알렸다. 물론 직접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말이다. 한 푼은 은영이 자주 다니는 산부인과 근처에서 우연히 은영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 최은영 씨 어머님이시죠? 저는 딸분이 다니는 매장의 단골 고객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은영이가 평소에 좋은 손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딸분이 정말 예쁘고 착하던데 요즘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그러게요. 저도 요즘 은영이가 자꾸 피곤하다고 해서 병원에라도 가봐야 하나 싶어서요. 한 푼은 적절한 때에 대화를 마쳤다. 며칠 후 은영의 어머니는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은영을 다그쳤다. 미혼모가 될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과 분노는 은영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 다음으로 한 푼은 윤호의 회사에서의 평판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윤호 회사의 부장 부인과 오랜 친분이 있었다. 한 푼은 자연스럽게 그 부인을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요즘 윤호가 많이 바빠 보이던데 회사에 큰 프로젝트라도 있나요? 글쎄요, 특별히 바쁜 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부장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남편을 보면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요. 중년 남성들이 다 그렇죠. 갱년기도 있고. 한 푼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윤호에 대한 미묘한 의혹을 심어놓았다. 그리고 실제로 윤호는 은영과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3번째 수는 더욱 정교했다. 한 푼은 윤호와 은영이 자주 만나는 호텔 라운지에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계획을 세웠다. 어머님, 오랜만에 좋은 호텔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한 푼아.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내가 복이 많다. 한 푼은 윤호가 은영과 만나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그 호텔에 갔다. 그리고 우연히 윤호와 은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목격하도록 했다. 저기, 저 남자가 윤호 아니니?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본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가 임신한 것이 명백해 보였다는 점이었다. 어머님 잘못 본 게 아닐까요? 설마 윤호가? 한품은 일부러 당황한 척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다. 한품아, 우리 그냥 집에 가자. 그날 밤 시어머니는 윤호를 불러 호되게 꾸짖었다. 그리고 한품에게는 죄송하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한품아,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어머님,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품의 마음속으로는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었다. 네 번째로 한품은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강화했다. 그녀는 윤호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공동 명의의 계좌에서 대부분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여보, 신용카드가 안 되네요. 무슨 일이에요? 아, 그거요? 카드 해킹 사건이 많다고 해서 잠시 정지시켜놨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윤호는 당황했다. 은영에게 줄 생활비가 급히 필요했는데 한품에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다. 동시에 한품은 은영이 다니는 백화점의 임대료 문제를 알게 되었다. 루나 매장이 입점해 있는 구역의 임대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매장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다. 한품은 그 백화점의 대주주와 연결된 인맥을 통해 정보를 얻었고 은영의 매장이 곧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다. 은영 씨, 요즘 매장 상황이 어떠세요? 한품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은영의 표정은 어두웠다. 사실 임대료 문제로 매장 운영이 어려워져서 고민이에요. 임신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되고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다음 달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매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한품은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단계에서 한품은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윤호와 은영의 모든 만남을 사진으로 찍어둘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화까지 녹음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한 통의 편지와 함께 은영에게 보냈다. 은영 씨께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는 20년간 저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신에게만 이혼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정윤호의 아내. 편지와 함께 보낸 것은 윤호가 다른 여자들과도 만났던 증거들이었다. 한품이 사립탐정을 통해 조사한 결과 윤호는 은영 이전에도 여러 번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똑같은 말로 여자들을 속였던 것이다. 은영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믿었던 남자가 상습적인 바람둥이였다는 사실과 자신 역시 그의 수많은 여자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며칠 후 은영은 윤호를 만나 따졌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저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은영아, 그런 건 다 과거 일이야. 지금은 너만 사랑해. 그럼 부인분과는 정말 이혼할 거예요? 언제요?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반대와 경제적 문제, 그리고 회사에서의 평판을 생각하면 이혼은 쉽지 않았다. 대답해 주세요. 우리 아이 아버지가 되실 분이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줘. 상황이 복잡해서. 그 순간 은영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윤호는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다. 자신은 그저 재미있는 놀잇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은영은 윤호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한편 윤호는 집에서도 점점 설 자리가 없어졌다. 어머니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한품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압박을 가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혹시 저한테 할 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별일 없어. 그럼 다행이에요. 우리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새로 시작해봐요. 저도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나 봐요. 한품의 너그러운 모습은 윤호에게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윤호는 한품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한품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사실 다른 여자가 있었어.
정말 미안해. 한품은 놀란 척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나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너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지만 한품은 윤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품의 마지막 복수는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것이었다. 그녀는 윤호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대신 자신이 모든 것을 얻는 쪽을 선택했다. 먼저 한품은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와 윤호의 불륜 사실을 바탕으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다. 동시에 그녀는 윤호 몰래 부동산과 주식 등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겼다. 여보, 세금 문제로 부동산을 제 명의로 옮겨야 한다는데 괜찮을까요? 그래, 너 알아서 해. 윤호는 죄책감 때문에 한품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한품은 합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확보했다. 다음으로 한품은 자신만의 사업을 준비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갤러리 카페를 열기로 했다. 대학 시절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원래는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였다. 한품 언니, 정말 갤러리를 여실 거예요? 대학 동창이자 현재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물었다. 네,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그동안 남 위에서만 살았으니까. 대단해요. 언니 같은 안목과 센스라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한품의 갤러리 카페는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았다. 1층은 카페, 2층은 갤러리로 구성된 아담하지만 세련된 공간이었다. 오픈 전부터 입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한품은 윤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예요.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죠. 한품아, 나는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20년 동안 충분히 드렸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럼 재산은? 위자료는?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윤호가 몰랐던 것은 이미 대부분의 재산이 한품의 명의로 넘어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품은 자신의 새로운 삶에 집중했다. 갤러리 카페는 대성공이었다. 그녀의 세련된 취향과 따뜻한 인품이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사장님, 정말 멋진 공간이에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사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에요. 이제야 용기를 낸 거죠. 한품은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자신의 꿈과 재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윤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돈도 그리고 무엇보다 체면까지. 회사에서도 그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승진해서 밀려났고 어머니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품이 같은 좋은 여자를 두고 뭘 했니?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글쎄,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둬야지. 은영 역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직장도 잃고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은영은 한품의 갤러리 카페를 우연히 방문했다. 그녀는 한품이 자신이 알던 그 손님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사장님이 그분의 부인이셨군요. 네, 그렇죠.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한품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은영을 보고도 화내지 않았고 오히려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았어도 달라졌을까요? 한품의 질문에 은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가 바보였네요. 사랑은 맞았을 거예요. 다만 상대가 잘못됐을 뿐이죠. 한품의 너그러운 말에 은영은 눈물을 흘렸다. 부인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실 수 있어요? 화내고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보다는 제 인생을 사는 게 낫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잘 키우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그날 이후 은영은 한품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도 한품처럼 강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6개월 후 한품의 갤러리 카페는 더욱 번창했다. 그녀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사업도 시작했고 여성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한품 선생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상담을 받은 한 여성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당신 안에 있던 힘을 찾은 거죠. 한품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한품은 갤러리 2층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이네요.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50살이라는 나이가 새로운 시작에는 늦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핸드폰이 울렸다. 윤호였다. 한품아,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에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 한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했다.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윤호와 만난 한품은 초라해진 그의 모습을 보고 약간의 연민을 느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한품아, 나 정말 바보였어. 너 같은 여자를 두고 뭘 했는지.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 살아가죠.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안 돼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한품의 단호한 말에 윤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행복해. 정말로. 고마워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렇게 한품과 윤호는 완전히 헤어졌다. 한 달 후 한품은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 은영이 작은 카페를 열었다는 것이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한품은 은영의 카페에 축하 화환을 보냈다. 그리고 카드에 이렇게 썼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당신도 분명 행복을 찾을 거예요. 마이너스 응원하는 사람. 그날 저녁 한품은 갤러리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젊은 화가들의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상하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한품은 와인 한 잔을 들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다. 50년간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이제 한품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